사실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해명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오히려 오늘 민주당 쪽 스피커들이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맞지도 않는 예시를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K-엔비디아론이 맞는 방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본인의 무상 시리즈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배당금으로 국가의 세금을 없앨 수 있다는 식의 그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논리를 강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험한 경제관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양현자 대표가 독일에서 출마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개혁신당도 충분히 다양한 대선 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 당이고, 실제로 개혁신당은 이미 사실상 보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국민의힘에 대비되는 선명한 보수적 가치관과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 입장을 선명히 가져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도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만 TSMC도 정부 대만 주가 투자해가지고 키운 기업이다라는 반론도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TSMC는 대만에서 아예 국영기업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정부 지분율은 6%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지금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7%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연기금이나 아니면은 국부펀드에서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 무슨 벤처 캐피탈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생장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민영화된 기업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민영화가 된 기업인데요. 뭐 그런 것을 또 민주당이 민영화를 좋아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국영기업이 민영화된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빅테크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초기부터 키울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될 기업을 특정해 가지고 만약에 국가가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대단한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왜 다른 나라들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싶다는 엔비디아 자체가 정부의 지원으로 탄생한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인은 빅테크 어느 기업을 본다 하더라도 애플이 국영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국영기업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점을 빅테크에 맞춘다 그러면은, 왜냐면 AI 얘기하셨으니까요.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정부 지분율 높여가지고 광부 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른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빅테크에 대한 그런 30번 지분 확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앞서서 토론을 되게 여러 개 신청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면은 뭐 받아줄 의향은 있지만은, 애초에 이거는 경제나 아니면 IT 기업의 생장 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건 토론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몇십 년간 구축해온 조세 모델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국가 수입 모델이 될 만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국세청부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 오전에만 4개 올리는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있을지 모르는 SNS의 표를 의식하는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공약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나와가지고 자랑하듯이 뭐 아는 척하다가 이제 실수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철회하든지 하는 그런 아니면 해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올리신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원색적으로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매도하시던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소통의 방식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적어도 반론할 것이 있으면 반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원색적으로 문맹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아마 그런 문맹이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 썼으면 민주당 같이 PC주의에 깃든 정당에서는 비하 표현이라고 또 했을 겁니다. 예, 아주 혐오적인 표현이고 비하적인 표현이죠. 문맹이신 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런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쓰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가지고 문맹이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하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예. 국민의힘이란 당이 과거에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았으면 하고 바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에 소위 말하는 12.6 보궐선거 때 디도스 사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너무 멍청했고 저열한 생각이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그 당시 한나라당 측 인사가 행동에 옮겨가지고 특검까지 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투표율이 낮아지면 젊은 층이 적게 투표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로 추정되는데 그게 한나라당이 그 당시 유리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이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2021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결국 그때 제가 대표로 있을 때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할 정도로 젊은 세대 표를 얻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전투표제가 만약 폐지되게 되면은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어떤 이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 아마 그런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일하러 올라온 청년들이 가장 투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만약에 폐지하자고 한다면은 젊은 세대에게 표를 받아서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본투표를 3일로 늘리면은 사전투표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선거를 안 뛰어본 분들은 선거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제약되는 것도 있고요. 전국 단일 명부제인 사전투표와 다르게 본투표가 3일로 되는 것은 그냥 휴일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이고 그럼 오히려 더 투표율에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